자, 매주 목요일마다 증시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며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이성수의 마켓포인트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죠. 자,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를 보니까 최근 액티브 ETF가 뜨는 이유라는 주제를 준비해 주셨는데 액티브 ETF의 상장은 꽤 많이 늘었어요.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이제 사실은 네. 액티브 ETF가 뭐 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액티브 ETF가 쏙쏙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주식 시장의 색깔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뒷부분에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네네. 그 안에서 대박 종목을 찾으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좋다는 거죠? 좋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일단 그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 이제 액티브 ETF는 이제 그 반대편에 네. 패시브 ETF의 어떤 뭐랄까요 운영 방식과 정반대로 네네. 이제 좀 동적으로 수익률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차원에서 등장한 맞아요. ETF죠. 자, 뭐 5월 말에 8개 액티브 ETF가 주식 시장에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을 했고 이번 주에도 2개가 상장을 해서 그 종목 검색하실 때 액티브 ETF로 검색을 해보시면요. 네. 한 14개 종류가 지금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액티브 ETF가 생각보다 빨리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속에는 우리가 이제 액티브 ETF의 반대쪽에 있는 패시브 ETF. 네. 이 패시브 개념의 운용에 모순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패시브 운용의 모순이 올라왔기 때문에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액티브 ETF가 뜨고 있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패시브 운용은 이제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그렇죠. 방식이죠. 네. 그리고 대부분의 ETF들이 주가 지수를 추종하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코덱스 200이다 그러면은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고 자,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게 벌써 역사가 한 50년 됐어요. 네. 1970년에 존 보글의 뱅가드 인덱스 펀드를 출시해 가지고 그때부터 50년이나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당시는 뭐 귀엽게 시작을 했겠지만 지금은 공룡을 넘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태산처럼 커 있는 네네.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패시브 운용 자금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글로벌 증시를 휘청휘청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이 패시브 운용의 기본 철학이 보게 되면 현대투자론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네네. 현대투자론에서 모든 것은 효율적이기 때문에 뭐 그냥 인덱스 사라. 네네. 그리고 내 행위 자체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지만 이게 움직일 때 시장이 휘둘린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이 패시브 전략이 커진다는 것이 왜 모순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면? 단적으로 예를 네네. 드릴게요. 네. 최근에 한 2, 3년 동안 보게 되면 MSCI 이머징 리밸런싱 네. 2월, 5월, 8월, 11월만 되면 증시가 휘청휘청 네네. 하지 않습니까? 외국인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패시브 운용의 모순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제 비율이 조절될 때마다 뭐 저평가된 국가도 휘청휘청하니까요. 네네. 그것뿐만 아니죠. 코스피 200 지수의 편입 종목, 편출 종목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휘청휘청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2006년 6월에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SK 네트워크스. 네. 이거 한 15년 전 일입니다만 지금은 더 심해졌을 거예요. 지금 화면상에 차트가 나와 있는데 이게 15년 전 차트라는 그렇죠. 거죠? 그때 네. 당시 이제 SK 네트워크스가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주가가 올랐네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한 달도 안 돼가지고 5배, 6배 오른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이 패시브 운용이라고 하지만 어떤 그 행위들로 인해서 시장이 왜곡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고 저 이후에는요 주가가 쭉 빠집니다. 예, 그러한 현상들 시장에서 나타나면서 패시브의 모순이 나타났고 반대로 액티브한 운영이 최근 들어서 그 전까지는 패시브를 넘어설 수 없다라는 분위기였는데 맞아요. 예, 이제는 액티브한 운용들이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대표적인 글로벌 이 액티브 ETF라고 할 수 있는 게 ARK 시리즈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ARK 시리즈를 글로벌 투자자들도 바라보고 있는 게
이런 액티브 펀드가 이렇게 오랫동안 명맥을 이어오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도태되기 마련이다. 근데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뭔가 그쪽이 계속 좀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어쨌든 패시브 전략에 의한 시장 왜곡이 반대로 액티브 투자자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건데 이것도 사례가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앞서 언급해 주셨던 네네. ARKK. 네.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예전 같으면요. 어떤 뭐 펀드나 어떤 액티브 관련한 자산이 순간적으로 튀어 올랐다 그러면 한두 해 반짝하고 그냥 사그라들었어요. 네. 그런데 ARKK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2014년 말부터 해가지고 최근까지 그러니까요. 거의 뭐 만 7년여의 시간 동안 엄청난 수익률을 만들어냈고 네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실 정도지 않습니까? 네. 수익률을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랑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자, ARKK 같은 경우 500%가 넘는 수익률, 같은 기간에 나스닥 지수가 200%대, S&P 500 지수가 100%대 네. 지수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것을 본다면은 자, 이 그 액티브 ETF의 수익률이 네. 뭐랄까 그 이전에 지수를 초과해서 수익률을 만들 수 없다라는 어떤 현대 투자론적인 관점에서의 고정관념을 네네. 깼다라고 할 수 있겠고, 자, 이러한 모습은 단순하게 ARKK뿐만 아니고 최근 보게 되면 이제 가치 투자 방식들이 전체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낸 기간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것도 하나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처음으로 사회초년생으로 그 ETF라든지 펀드를 가입할 때 보면은 뭐 디스커버리 펀드 있었고요, 뭐 이머징 펀드 있었고요. 이런 것들도 대부분 어떻게 보면 그 국가의 지수를 따라가는 그런 패시브 전략이 대부분이었었거든요. 이 액티브를 저는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최근에는 이런 액티브 ETF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저를 확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 이거는 이제 지나간 현상인 거고. 그럼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액티브 ETF가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 것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개를 해 주신 걸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부터가 핵심이죠. 네네. 예.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통론이었던 것이고 있었던 현상을 그냥 말씀해 주신 거고. 있었던 현상과 개념을 이제 세운 거고요. 네네. 이제부터가 이제 핵심입니다. 아직까지는 액티브 ETF가 국내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출발이고, 네. 뭐 해외에서도 아직까지는 패시브를 넘어서지는 못하고 그렇죠. 있어요. 네. 워낙 이제 50년의 역사 동안 패시브 자금이 워낙 네네. 강하게 쌓여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이제 규모 자체에서는 미미합니다. 그런데 자, 일단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면요. 현재 상장된 14개의 액티브 ETF의 시총 규모가 현재 대략 한 4천억 정도 규모예요. 네. 뭐 이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면 2003년에 우리나라에서 지수형 ETF, 그때 당시 이제 코덱스 200이 처음 등장했을 때 네. 그해 3,400억 정도 규모였거든요. 자,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액티브 ETF가 지금 처음 태동하는 시기고, 이게 점점 규모가 커져 간다면은 뭐 지금 그 액티브 ETF당 뭐 한 1,000억이 넘어가는 건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점점 커져가게 되면요, 이게 몇천억 단위 또는 조원 단위로 커져갈 수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주가가 그 안에 편입된 종목들의 주가가 흥미롭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편입된 종목들이 흥미로울 것이다. 그러니까 예. 액티브 ETF에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좀 쉽게 와닿겠네요. ARKK에서 테슬라를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거죠. 아하. 예. 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과거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이해가 딱 되실 것입니다. 네네. 대표적인 예로 2010년대 초반 당시에 차화적 랠리가 있을 때 그것을 주도했던 곳이 있어요. 그때 당시 이제 브레인의 자문형 랩. 네네. 요거 이제 뭐 펀드는 아니지만 네. 금융 상품으로서 이제 시장에 화두가 됐었거든요. 심지어는 펀드들이 그 랩의 포트폴리오를 따라하는 경우도 있었을 네네. 정도입니다. 자, 그만큼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이슈화됐던 포트폴리오들이 이제 각광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2007년 당시에는 미래에셋 펀드들의 중국 관련주, 네. 철강, 뭐 해운, 뭐 이러한 종목들, 조선 이러한 종목들이 그때 당시 히트를 쳤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 분위기를 보게 되면 돈이 밀물처럼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을 기계적으로 사게 되고,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종목들이 오버슈팅 나오고, 네네. 여기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따라하는 문화가 또 있습니다. 미러링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미러링. 네. 몇 달 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그때는 있어요. 부정적으로 말씀해 주시긴 하셨죠. 예, 그때는 네. 부정적이었는데 아직은 시작 태동기이기 네네. 때문에 미러링에 따른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액티브 ETF가 시작이 있기 때문에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겠지만 네. 향후에 시장의 종목 단위에서 네. 흥미로운 현상들 개별 종목 단위의 모멘텀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하고 아예 그 아주 큰 차이점을 제가 알겠어요. 이미 관심을 많이 받아서 열풍을 탄 액티브 ETF를 미러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고, 이제 시작하는 태동하는 단계의 액티브 ETF에서는 미러링을 만약에 해볼 경우 우리는 정말 테슬라를 좀 일찌감치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너무 큰 상태에서 그 안에 있는 종목을 참고해 볼까? 그러면 네. 오히려 상투를 잡을 그렇죠. 수 있겠지만 네. 아직 태동하지 않은 정말 그 알에서 네네. 갓 태어난 그러한 상태인 현재 국내 ETF를 우리가 뜯어보게 된다면 그 안에서 투자 팁을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종목을 찾아볼 수 있느냐? 네. HTS나 MTS에 보시게 되면요, ETF 관련한 시세 조회하시는 화면에서 네네. 편입 종목을 조회하실 수가 있어요. 어. 심지어는 그 편입 종목들의 비중까지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목들 뭘 사야 되지 고민을 하실 때 그 포트폴리오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제 후보 종목군, 관심 종목군으로 넣어 두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겠고,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 포트폴리오를 PDF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것을 거의 실시간으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해당 ETF에서 액티브 ETF에서 네네. 종목이 바뀐다 하더라도 네. 우리가 최대한 빨리 종목을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지금 보면은 좀 규모가 큰 액티브 ETF가 한 800억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네네. 지금 겨우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한번 장 시작하시기 전에 액티브 ETF에 있는 14개밖에 안 되니까요. 네네. 그 안에 있는 종목들 한번 쭉 서칭해 보시는 것도 향후 뭐 한 몇 개월 뒤 네네. 또는 1년 뒤 좀 어떤 흥미로운 와. 투자 성과를 만드시는 방법이 될까 싶어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런 재밌는 얘기를 오늘 저희가 이성수 대표와 함께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에서는요, 국내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전략도 그리고 뉴스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